맞게끔 만들어 놓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원을 파는 것도 마찬가지고. 우리 슈퍼, 동네 슈퍼를 할 때도 이번 주에 어떤 사람들이 라면을 몇 개를 사갈지, 뭐 아이스크림 몇 개 사갈지 정확히 한다면 딱 맞게만 갖다 놓으면 재고 위험 전혀 없고, 그것을 유지 관리하는 뭐 창고 비용 이런 거 가장 최적화시켜서 운영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우리가 사는 대부분의 것도 미래를 알고 있다면 이런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 수 있는, 최적의 어떤 방법, 우리 삶의 방법을 만들 수 있는 게 많아요. 그렇지만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는 아예 포기하지 않거든요. 아예 드론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무조건 옷 순서대로 해, 아니면 랜덤하게 해, 이렇게 하는 경우는 드물어요. 뭔가 아이디어를 냅니다. 그럴 때 대부분이 뭐냐면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이죠. 미래를 예측하는 방법. 우리 일상생활에서 미래를 어떻게 보통 예측을 할 것 같아요? 방금 몇 가지 든 예, 그런 거에서 사실 그런 것도 다 알고리즘이거든요.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런 것들. 보통 우리가 미래를 예측한다고 하면 과거에 비슷한 걸. 정답을 얘기했어요. 과거를 과거를 가져갑니다. 심지어 사람도 마찬가지죠.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신입사원 보고 있대. 신입사원 또 면접을 보고 어떤 사람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막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저리주저리 뭐 일을 쓰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냥 쉬운 방법으로 그게 그렇게 되겠지라고 합니다. 어쨌든 과거를 기반으로 현재를 예측합니다. 그런데 그것도 맹목적으로 그 어떤 연관성에 대한 그 고찰이나 분석 없이 단순한 과거자를 가지고 하게 되면 잘못 예측하는 경우들이 많겠죠. 금방 내가 이제 우리나라 면접 보면 그냥 서류에 적혀 있는 숫자만 보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로 이 사람이 실제로 회사에서 얼마나 컨트롤 할지 정확히 알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알려면 그것도 연관관계를 좀 더 분석을 하고 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 필요하겠죠. 사실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컴퓨터 쪽에서는 이런 걸 위해서 여러분이 통계와 확률을 배웁니다. 통계와 확률을 배우는 게 물론 여러분이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기 위해서 뭐 이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우리 소프트웨어 쪽에서도 일단 미래의 예측은 결국 여기서는 앞으로 얼마만큼 사용할 것이냐, CPU를 쓸 것이냐죠. 그럴 때 가장 쉬운 거는 바로 이전에 그 P1이라는 프로세스를 이전에 실행시켰을 때 10초 걸렸으니까 다음번 실행시켰을 때도 10초 걸리겠다라고 예측하는 게 가장 쉬운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단순한 값만 가지고 하면은 딱 여러분도 짐작해 보듯이 어떻게 똑같을 수가 있겠어? 라고 생각이 되겠죠. 그래서 보통 통계적으로 접근하는 겁니다. 앞에 여러 번 했던 겁니다. 통계에서 가장 간단한 통계는 평균이죠. 평균. 여러 번 했던 것들을 모아가지고 평균을 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는 그러면 과거 한 번만 했던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예측이 될 겁니다. 또 그런데 지금 제가 말로만 이렇게 할게요. 뒤에 수시로 나온 거는. 그런 것들조차도 지금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 방금 프로그램 실행 같은 경우는 이 프로그램이 100번 실행이 됐어요. 1년 전부터 100번 실행됐는데, 그걸 똑같이 100을 n으로 나온 평균 이거 하고, 이 프로그램이 인풋이 계속 이제 최신 인풋이 들어갈 거거든요. 다음에는 또 다른 인풋. 그러니까 1년 전에 인풋을 가지고 실행했던 거하고 하루 전에 인풋을 가지고 실행했던 거하고 조금 더, 그러니까 오늘 실행할 거는 그 가까이 있는 것의 실행이 더 근사할 가능성이 많겠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 하나만 가지고 하면 또 너무 불확실하게 되고, 그래서 전체 평균을 확인을 하되 가중치도 다르게 됩니다.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여러분이 언뜻 처음에 보면 제목만, 지난 시간에 딱 마지막에 했다시피 제목만 봤을 때는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들이 그렇구나 간단합니다. 그런데 그 뒷 배경을 보면은 이런 알고리즘이 나오게 된 것들이 간단한 배경이 아닌 컴퓨터 시스템에서 생각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상당히 많은 것들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펄스 컴펄스 여기도 이제 여러 가지 얘기를 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이제 이 알고리즘의 특성은 결국 미래를 알아야지 최적이 되는 건데, 미래를 아는 게 언제나 우리는 이제 인간들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컴퓨터 쪽에서는 항상 과거에 대한 데이터, 과거에 대한 통계를 가지고 하는 거고, 그것은 이 우리가 다루는 것의 특성에 따라, 여기는 CPU 시간입니다. 시간인지 뭐 사람이 어떤 프로그램 도착률이라든지 이런 어떤 그 특성에 따라 가지고서 여러분이 통계 시간에 또는 확률 시간에 배우고 있는 여러 가지 방법들, 또 분포 있죠. 우리 정규 분포. 신기하게도 정규 분포라는 것이 미래에 어떻게 될지 모르는데, 사람들이 그 맥도날드에 줄 서 있는 거, 이걸 오늘 어떻게 줄 설지 내일 어떻게 줄 설지 모르지만
그걸 그냥 딱 이렇게 계산을 카운트를 해보면 희한하게도 그런 분포에 그렇습니까? 정규 분포, 지수 분포, 그런 거 아직 우리 통계 시간에 안 하나요? 통계를 하죠. 통계 아직 안 했나? 네, 하게 될 거라고 저는 기대를 합니다. 컴퓨터공학, 우리 소프트웨어 하는 데가 대학에서도 특히 수학 안 하기로 정평이 나서 공대 중에서 가장 수학 못하는 과가 컴퓨터 과긴 한데 통계와 확률은 꽤 중요합니다. 우리 실제 인풋을 여기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만드는 프로그램이라는 것은 인풋에 대응하는 건데 어떤 인풋이 들어올지 알고 우리가 소프트웨어를 하면 꽤 좋은 소프트웨어를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결국 여기서 지금 이걸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대부분 그걸 모른다는 거죠. 그 모르는 것을 예측을 해야 되는데 예측하는 거에는 우리 통계 확률 기법이 많이 들어가고 희한하게도 나는 그 원리까지 사실 모르겠어요. 수학을 모르겠는데 희한하게도 그 이제 수학자들, 통계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그 수식들이 실제 자연계, 실제 인간 세상에 상당히 근접하게 많이 접근을 한다는 거예요. 아무튼 쇼트자 퍼스트는 우리가 두 번째 나온 스케줄링 알고리즘이지만 단계를 보면 여기서 이런 문제점, 대기 시간에 기다리는 문제점 생각해 보니까 짧은 놈이 먼저 하면 좋겠다 라고 아이디어를 냈는데 실제적으로 이건 최적의 알고리즘이고 그런데 얘는 이런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미래를 알 수 없는 특성을 내포하고 있어서 여기 보면 이제 우리 교재에서는 이 쇼트자 퍼스트 알고리즘에서는 미래를 이런 식으로 예측하는 게 효과적이다 라고 이제 그 알고리즘 하나를 제시하는 겁니다. 평균입니다. 평균. 있고 복잡하게 타우, T 뭐 이렇게 나왔는데요. 우리 시스템 쪽에서 나오는 수학은 제가 보기엔 최소한 중학교 이하예요. 고등학교 수준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정도 다항 함수 정도, 다항 함수 그래프 정도 이런 거 정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평균입니다. 이거 같은 건 뭐예요? 이게 타우라는 것이 n 플러스 1번째 실행할 때 나타날 수 있는 실행 시간을 예측하는 거고 t는 진짜 우리가 과거예요. 과거. 그러니까 지금 n 플러스 1번째를 예측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n번째까지 이미 실행이 맞춰진 거예요. 그래서 n번째는 t라는 시간이 걸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거를 그대로 이퀄 해주면 좋을 텐데 그러면 정확도가 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뭔가 이제 평균, 통계적인 걸 가라는 그럴 때 어떻게 하냐면 n번째를 예측했을 거예요. n번째도 예측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n번째를 예측한 것과 실제로 n번째 된 것 이것을 가중치를 약간 둬가지고서 평균을 보는 거예요. 두 배의 평균. 그런데 이런 식의 수식을 풀어서 보면 결국 뭐가 되냐면은 tn-1, tn-j 뭐 이렇게 쭉 가면서 과거에 실행한 것들에 대해 가지고서 이렇게 풀었으니까 이런 곱하기가 계속 들어가면서 과거에 한 것들을 전체 합쳐가지고 뭔가 나누는 그냥 평균입니다. 평균인데 이런 수식 때문에 여기는 1-알파, 1-알파의 n승, j승, 1-알파의 j 플러스 1승 이렇게 됩니다. 이게 지수승이 하나 더 들어가요. 어쨌든 이거는 이제 1보다 작은 수이기 때문에 이쪽으로 갈수록 이 값은 더 작은 값. 뭐 10분의 1, 100분의 1, 1000분의 1 뭐 이런 식으로 작은 값입니다. 즉 이걸 그냥 직관적으로 얘기하자면 가장 이것들을 전부 다 고려해가지고 처음부터 지금까지 실행했던 것들을 다 고려해가지고 평균을 내는데 최근에 실행한 것에 가장 큰 가중치 그리고 주고 뒤로 갈수록 가중치가 낮아집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쉽게 여기는 1, 여기는 0.9, 여기는 뭐 0.8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수학적으로 멋있게 하기 위해서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이게 n이 어떤 값이 되더라도 수식으로서 표현할 수 있는 그냥 썼을 뿐입니다. 이게 일종의 이제 지수로 표현되는 가중평균 이렇게 합니다. 이걸 이제 사실 더 크게 하면 증명되는 이게 짧게만 해도 이게 거의 증명이 되는 게 지금 여기 다시 여러분 어떤 걸 표현하냐면은 결국 쇼트자 퍼스트 알고리즘을 동작시켜야 되니까 이 프로세스가 이번에 실행할 때 몇 초를 실행할 거냐를 알아야지 스케줄을 할 거거든요. 그걸 갖다가 이 프로세스는 한 번만 실행되는 것이 여러 번 실행된다는 거죠. 혹은 이 프로세스가 한 번 실행될 때 CPU를 3초 사용하다가 IO를 조금 하고 또 CPU를 4초 사용하다가 IO를 조금 하고 CPU를 2초 사용하다가 조금 하고 이런 식의 패턴을 보였으면 다음번 CPU는 얼마큼 사용할 것인가를 할 때 과거를 가지고 한다는 거죠. 이 이제 실제 직선으로 표시된 거 이게 실제 나타낸 시간입니다. 처음 시간 구간
처음에는 6초 걸렸고, 그 다음에는 4초 걸렸고, 그 다음에도 4초 걸렸고, 그 다음에 6초, 4초, 이런 식으로 CPU를 계속 썼어요. 근데 이걸 이렇게 예측하는 알고리즘으로 이렇게 동작을 시켜보면은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된다는 거예요. 거의 비슷하게 따라간다는 거죠. 이런 게 이제 재밌는 거죠. 이렇게까지 간단한 수식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예측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뜬금없이 이렇게 하는 거 이거 예측 안 되겠죠. 이게 느리게 따라오겠죠. 이렇게 따라올 텐데 희한하게 자연계는 우리가 여러분 물리학 이런 데서 불확정성의 원리 이런 걸 배우기도 했겠지만 그런 특별한 게 적용되는 그런 아주 미시적인 거 말고는 희한하게도 내가 마음대로 하는 것 같은데 그 마음대로 하는 걸 다 모아두면 어떤 패턴을 가지게 된다. 아무튼 이런 것들을 고려해 볼 수 있는 게 쇼티스트 퍼스트 알고리즘 되겠습니다. 이거 역시 간트 차트예요. 이거 여러분이 이제 제가 한 번만 읽어주면 따라갈 수 있을 거예요. 아까 해봤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렇게 또 주어졌습니다. 시뮬레이션 인풋이 4개의 프로세스가 있고 동시에 도착했습니다. 이때는 이제 순서가 중요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동시에 도착했다고 하는 겁니다. 동시에 이 4개 프로세스가 큐에 들어가 있습니다. 어떤 식으로 스케줄을 할 거냐는 거죠. 3, 짧은 거 먼저 선택을 하고 얘가 끝나면 그러니까 이것도 인풋이 아주 간단하죠. 3하고 얘가 또 치웠다가 2하고 이런 식으로 되면 복잡하고 얽히고 설킬 텐데 간단하게 만들어졌습니다. 한번 하고 끝나면은 그 다음에는 이 P1, 그 다음에 7, P3, P4 이렇게 이제 아까와 마찬가지로 P1은 3인 대기 시간, P3는 9인 대기 시간 이렇게 이제 걸리게 되는 거죠. 이것들을 나눠보면 이때 간단하지만 이거와 다른 방식의 다른 순서 어떤 순서로 스케줄링 하더라도 이거보다 더 짧게 대기 시간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쇼티스트 퍼스트가 미래 실행 대기 시간을 알고 있다면 가장 짧게 대기 시간이 되는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된다는 거죠. 쇼티스트 퍼스트는 약간 변형을 줄 수가 있는데요. 기본적으로는 비선전 방식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비선전 방식으로 얘가 3인 시간 다 끝날 때까지 다른 프로세스는 레디큐 계속 있고 그 다음에 얘가 또 일이 들어 6인 시간 다 쓸 때까지 이렇게 있고 선점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적인 그 인터럽트 방식의 선점이 없다라고 가정을 한 이제 알고리즘이죠. 근데 선점을 할 수가 있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선점을 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데 그렇게 하는 선점형 SJ도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걸 뭐냐면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여기서 실행되고 있는 걸 중간에 아무렇게 선정한다는 뜻이 아니라 아직까지 거기까지는 알고리즘 안 나갔으니까 그 알고리즘 나중에 이제 들어보고 안 나갔으니까 어떻게 하냐면은 처음에 이만큼 딱 들어와 있으면 선정면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얘들이 하고 있는 중간에 이만큼 진행하고 있는데 여기서 새로운 프로세스가 왔어요. 그럼 이 새로운 프로세스는 여기서 들어왔거든요. 여기서 들어왔는데 이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얘가 끝날 때까지 기다릴 것이냐 이때 다시 한번 새로 들어왔으니까 남은 것 그 큐에 있는 것들 중에서 누가 짧은가를 한번 선택할 것이냐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때까지 기다리도록 하면은 앞에 이와 같이 비선점 방식이 동작하는 거고 여기서 선점이라는 것은 새로운 프로세스가 중간에 들어오면 그 새로운 프로세스를 포함해가지고 다시 한번 짧은 프로세스를 선택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는지 먼저 이 간트 차트를 먼저 이렇게 보면 쉽게 이해가 되고요. 4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이거는 동시에 도착한 게 아니에요. 도착하는 시간이 다르다고 이렇게 가정을 했습니다. 처음에는 1번만, 그 다음에 1인 시간이 지나서 2번, 2인 시간이 지나서 3번 이렇게 도착한 겁니다. 그래서 스케줄링을 하면은 처음에는 알고리즘도 필요 없죠. 하나밖에 없으니까 무조건 P1이 실행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8만큼 실행을 해야 돼요. 8만큼 실행을 해야 되는데 1시간 지났을 때 P2가 도착합니다. 이때 선점 방식이라면 한번 도착한 2와 지금 1과 2개를 비교해 보는 거죠. 이때 주의해야 할 거는 8이 아니라 1만큼 시간이 지났으니까 P1은 앞으로 7만 실행하면 되는 거죠. 7이라는 값과 얘가 실행할 4를 비교하는 거예요. 4가 더 짧으니까 P2를 먼저 실행하는 거죠. 이런 방식으로 동작하는 것이 선점형 쇼티스트 퍼스트입니다. 그래서 이건 실질적으로는 도착할 때마다 남은 시간을 비교하는 거니까 쇼티스트 리메이닝 타임 퍼스트라고 프로세스도 있겠다라는 거죠. 어쨌든 주어진 것만 생각하면은 이런 방식이 억지로 주어진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그 맥락을 이해를 하십시오. 그리고 이미 여러분 우리는 이전부터 제가
이게 동시에 시행된 것처럼 하기 위해서 번갈아 가면서 실행한다는 걸 이미 얘기해줘 버렸기 때문에 우리가 또 인터럽트에서 선점된다는 걸 이미 해버렸기 때문에 지금 얘기하고 있는 알고리즘들이 뭔가 엄청나게 제약을 받고 제약을 가하는 좀 원시적인 알고리즘처럼 느껴집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 관점을 보는 게 아니라 아예 이제 이 상태를 바꾸는 스케줄을 하는 것을 맨 처음부터 새로 만든다라고 생각을 했을 때 가장 간단한 것부터 하나씩 올라가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좀 그 모순에서 좀 벗어날 수 있을 거예요. 아무튼 흐름은 P-Pro, Q로 되어 있는 거, P-Pro 방식으로 그냥 하는 거, 이거. 그냥 우리가 이대로 해보자 라고 했다가 되게 관점이 있으니까 쇼트시자 퍼스트로 했다가 그것이 새로운 작업이 들어왔을 때는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죠. 새로운 작업, 짧은 작업이 들어왔는데도 8만 기다려야 되니까. 그래서 새로운 작업이 들어오게 되면 리메이닝 시간을 이용해가지고 선점, 프리엠프트 할 수 있도록 만들 수 있어요. 그러면 얘는 더 비선점 방식보다 더 대기 시간이 짧아질 수 있게 되겠죠. 아무튼 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뭔가를 나눠준다는 것은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는 거고, CPU 스케줄링은 지금 계속해서 선점이냐 아니냐, 뭐 도착 시간이 어떠냐, 계속 이런 걸 가지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스케줄링 알고리즘을 소개하겠습니다. 이게 우선순위 스케줄링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이게 바로 이제 제가 지난 시간에 농담으로 얘기했던 뭐 금수저, 흑수저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프로세스들이 각각의 정말 동등한, 지금까지는 사실 자기가 실행을 얼마만큼 할 거냐 따라 가지고서 이제 이렇게 해주는 거고, 그 자체에 뭔가 그 권리는 없었죠. 그런데 여기는 프로세스 자체에 하나하나씩에 얘는 높은 우선순위, 얘는 낮은 우선순위 이렇게 권리를 줍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큐에 들어와 있어요. 실행 시간이 오래 걸리던 짧게 상관없이 그냥 우선순위의 높은 놈을 먼저 선택해서 CPU를 실행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겁니다. 엄청나게 불공평한 스케줄링 알고리즘 같습니다. 아까도 이제 지난 시간까지는 스케줄링은 효율이 좋아야 된다, 성능이 좋아야 된다라고 했는데 오늘 얘기하면서 간단히 지나가면서 얘기를 했는데요. 스케줄링은 그 성능도 중요하지만 공평성도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하찮은 프로그램이라 할지라도 컴퓨터 시스템에서 실행이 된 프로그램은 뭔가 얘의 의미를 가지고 실행된 거예요. 어쨌든 컴퓨터는 사람을 이해할 수는 없는 거거든요. 사람이 이걸 더블 클릭했다, 괜히 실행되고 있는데 내가 그냥 텍스트 편집기, 노트패드 이거 그냥 한번 뜬금없이 더블 클릭 해봤어요. 내가 실제로 의미 있는 텍스트를 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러면 지금 뭐 다운로드 받는 프로그램, 뭔가 계산하고 있는 프로그램에 비해서 사실 좀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솔직히 그 전체를 다 알고 보는 입장에서는 이거 실행 안 시켜줘도, 내가 더블 했지만 실행 안 시켜줘도 크게 문제가 없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컴퓨터는 그걸 모릅니다. 만약에 그걸 해가지고 그 당시 뭔가 중요한 내 아이디어를 적으려고 했을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다운로드 받고 있는 뭐 1,000원짜리 돈 1,000원을 주고 다운로드 받고 있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중요한 프로그램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컴퓨터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들을 공평하게 모든 프로세스를 다 실행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는 것은 컴퓨터 시스템의 매우 중요한 미션이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선순위 스케줄이라는 게 세 번째 나왔다는 것은 좀 더 좋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리고 사실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컴퓨터 운영체제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다 우선순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선순위를 기반으로 동작시켜요. 그 이유는 뭐냐면 프로그램들이 얘의 신분의 그 고귀함 없어요. 저는 인간 세상도 있다고 생각하지만 그거는 없지만 하는 역할은 다르고, 그 역할이 아까 사실 노트패드와 다운로드와 사람 입장에서 뭐가 중요할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 판단할 수 있는 것들이 가끔 있습니다. 그러니까 컴퓨터 시스템이 판단할 수 없는 것들이 있어요. 그것들에 대해서는 스케줄러가 절대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컴퓨터 시스템 입장에서 보더라도 이건 분명히 판단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대표적인 게 뭐냐면은 동영상 플레이하고 일종의 노트패드 같은 거. 물론 이제 이것도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억지를 얘기하자면 틀릴 수 있는데, 어떻게 컴퓨터가 누가 더 소중하다고 더 긴박한 건지 판단할 수 있냐면, 동영상 플레이어는 1초에 30프레임 또는 60프레임 이렇게 정지 화면을 바꿔주는 거예요. 그 정도 알고 있죠? 동영상이라는 게 실제로 이렇게 이제 동작하는 게 아니라
정지 화상으로 바꿔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1초 동안에 30개 화면을 여기다 저 그래픽 카드에다 뿌려줘야 됩니다. 그 계산하는 거예요. 계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얘는 좀 급한 게 있어요. 좀 급한 게 있어가지고서 1초 동안 얘는 한 27개만 해주고 나머지 3개는 얘는 1초만 빨리 하면 되니까 급한 놈은 1초만 빨리 하면 되니까 1초 해주고 1초 지난 후에 다음 1초 동안에 3개 보태가지고 33개를 프로세싱 해주게 스케줄링 하면 되겠지. 그렇게 스케줄을 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화면이 툭 끊어지는, 화면이 또는 이렇게 이상하게 나오는, 좀 뭔가 좀 부자연스럽게 나오는 이런 상황이 됩니다. 즉 동영상 플레이하는 소프트웨어는 그 내용이 인간에게 중요하고 뭐하고 떠나가지고 컴퓨터 시스템의 역할상 얘는 꼭 1초 안에 30개의 그 화면을 보여주는 그 시간만큼은 보장을 해줘야 되는 이런 필요성을 이미 컴퓨터가 알고 있다는 거. 그런 거하고 그냥 웹브라우저에 내가 클릭한 거하고 그런 것들은 우선순위가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거. 즉 컴퓨터 시스템 우선순위는 제가 농담삼아 금수저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 신분에 자기가 낳자마자 금수저 이렇게 우선 높다 낮다가 아니라 그거의 특성, 이 프로그램이 동작해야 되는 특성상 더 중요성을 가지는 것, 중요성이 떨어지는 것 이렇게 나눠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중요성을 고려해가지고 스케줄링 해야지 오히려 더 공평하다는 거죠. 그런 거 없이 기계적으로 n분의 1로 하는 게 공평성은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세상도 마찬가지예요. 그 어떤 이제 중요성에 대한 평가가 그것조차도 공평하게만 들어간다면 어느 정도 차별을 두고 스케줄링하고 서비스하는 것이 더 세상에는 객관적으로 공평하고 전체적으로 공평하고 더 효율이 높은 겁니다. 그것을 이제 그 기반으로 스케줄을 적용한 게 바로 우선순위 스케줄링입니다. 이 1, 2, 3, 4 프로세스가 여기 있는 1, 2, 3, 4 프로세스가 실제 내용에 따라 가지고서 중요도가 달라진다는 거죠. 그래서 그 중요도를 고려해가지고 중요한 걸 먼저 스케줄을 해준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하니까 앞에서 같이 중요도를 전혀 고려하지 않은 거에 비해서 얘는 대기 시간이 길어집니다. 당연히 길어져요. 응답 시간이 길어질 수도 있어요. 중요하지 않는 프로세스. 그런 특성을 보이긴 하지만 우리가 실제 운영되는 시스템에서 프로세스들은 각각의 하나님이 다르기 때문에 중요성이 부여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스케줄링이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되겠습니다. 이건 이제 겉에서 스케줄러가 붙이던 운영체제가 붙이던 또는 사용자가 붙이던 각 프로세스에게 일단 우선순위를 부여를 합니다. 우선순위를 부여해놓고 어쨌든 큐 안에서 선점이 되든 선점이 되지 않던 내가 다음번 프로세스 선택할 시점이 되면 우선순위를 고려해서 선택을 한다라는 것이죠. 우선순위가 같으면 하는 거고 하는 거고 선점형 혹은 비선점 방식으로 될 수도 있는 거고 아까 한 것처럼 모아놓은 게 새로운 게 우선순위 높은 게 들어온다 할지라도 그냥 일단 현재 실행하고 있는 건 그대로 실행해 라고 하면 비선점이 되는 거고 우선이 높은 게 들어오면 무조건 뺏고 하는 것이 선점형이 되는 거고 요걸 이해해 보면은 이제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는 것이 훨씬 더 이제 일반화되고 우리 점점 FCFS에서부터 쇼티처 퍼스트 그다음 우선순위 나오잖아요. 아주 특별한 케이스처럼 보이지만 오히려 우선순위 스케줄링이 더 일반화된 거라고 얘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면 쇼티처 퍼스트 스케줄링도 일종의 우선순위 스케줄링이라는 겁니다. 우선순위를 얘를 어떻게 부여했냐면 남은 앞으로 실행할 실행 시간이 짧은 게 우선순위가 높도록 우선순위를 부여한 겁니다. 사실 컴퓨터 시스템에서 모든 서비스는 결국은 말 우선순위라고 해가지고 뭔가 금수저 느낌이 나서 좀 부정적인 느낌이 나는데요. 어쨌든 선별적으로 이때 가장 효과적인 걸 선택해야지 된다는 것입니다. 우선순위라는 것은. 그래서 우선순위를 부여하는 사실 우선순위에 의해서 스케줄을 한다는 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 세상에는. 단지 우선순위를 어떻게 부여하느냐가 중요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런 얘기를 했는데요. 이제 우선순위 스케줄 문제점을 하나 이제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잘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컴퓨터 시스템은 이런 식으로 스케줄링이 뭐든 자원을 이제 배분하고 활동을 하는데 이렇게 이제 어떤 개념이든 우선순위에 의해 가지고서 서로 차별된 어떤 그 공평성에 의해서 나눠주는 정책을 했을 때 대부분 훨씬 좋은 특성을 보입니다.
공평성 측면에서 좋게 보이는데 안 좋아질 수 있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문제점이 바로 또 공평성에서의 문제가 됩니다. 근데 공평성이 일반적인 공평성이 아니라 극단적인 공평성 문제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선순위를 철저하게 신봉해서 우선순위를 잘 매겼다고 생각하지만 어쨌든 다른 예외를 생각하지 않고 우선순위만 적용해버리면 이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하는데요. 굶는 거, 굶어서 죽을 지경이 된 걸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하죠. 이게 컴퓨터 용어입니다. 우리 컴퓨터 용어에서도 스타베이션이라고 얘기합니다. 좀 더 이제 우리 기계적인 용어를 치면 무한한 블락킹, 인데피니트 블락킹. 블락킹은 뭔가 막혀있는 거, 사실 인데피니트 웨이팅이라고 써도 의미적으로는 똑같습니다. 웨이팅, 블락킹. 보통 블락킹은 내 의도와는 관계없이 이제 기다리고 있는 거, 프로그램 실행이 못되는 거 보통 블락킹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왜 그러냐면 항상 발생하는 게 아니라 이런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4개의 프로세스가 있는데 우선순위가 있어요. 우선순위가 있으니까 먼저 실행하는 놈들이 있고 우선순위 낮아가지고 뒤에 밀려있는 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도착했다 하더라도 밀려있는 경우가 있는데 운 나쁘게 프로세스가 이제 계속 도착을 해요. 계속 실행합니다. 또 한 1초 정도 있다가 또 새로운 프로그램이 시작해요. 또 한 2초 있다가 또 실행되고 하는데 이 맨 낮은 프로세스가 우선순위에 의해서 실제 CPU를 차지하기 또 전에 계속해서 걔보다는 조금씩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높은 우선순위 프로세스를 실행시켜주는 것이 이 정책상 틀린 건 아니거든요. 우리가 계속 얘기했지만 무조건 이게 불공평한 게 아니라 의미 있게 이게 우선순위 자체를 의미 있고 공평하게 부여했다라면 우선순위에 따라서 스케일하는 거는 합리적인 겁니다. 그런데 이런 상황이 생길 수 있다는 거죠. 컴퓨터 시스템이나 인간 세상이나 새로운 개체가 들어올 수 있으니까 새로운 개체가 들어올 때 계속해서 이제 무작정 우선순위에 그냥 맹목적으로만 따르게 되면은 낮았던 우선순위의 프로세스는 계속해서 밀릴 수가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기다리고 그래서 끝까지 CPU를 차지하지 못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교재를 읽어보면은 예가 하나 나오는데요. 대학 이름 문제가 잊어버렸는데 미국의 스탠포드나 뭐 이런 쪽 대학일 거예요. 70년대 어떤 이제 그 학과에서 운영하던 시스템이 있어가지고 전에도 얘기했지만 그 당시에는 각자 개인 컴퓨터가 있는 게 아니고 오퍼레이터한테 내 프로그램을 제출하고 그 제출된 프로그램을 더 돌려주고 결과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과목에서 과제 낸 것들을 이제 학생들 막 제출해서 한 것이 있었는데 90년대인가 한 20년 정도 지나서 그 시스템을 이제 교체를 하려고 셧다운을 시키려고 프로세스 리스트를 쭉 봤더니 또 말은 그래요. 안 믿기지만 20년 전에 실행됐던 프로세스가 아직도 끝나지 않고 버그로서 죽은 게 아니라 아직도 끝나지 않고 있는 게 있었다라고 합니다. 솔직히 잘 믿어지지는 않아요. 만약에 진짜 그랬다면 스케줄러 OS가 정말 멍청한 OS입니다. 그럴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스케줄러에서도 얘기하지만 앞으로 아마 우리 그 동기화 쪽에 가서 비슷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할 거고요. 또 그런 문제들은 역시 여러분이 이제 소프트웨어를 만들 때 이런 자원을 나눠주는 문제, 사용자의 클라이언트, 서버로서 클라이언트를 대응하는 문제일 때 이 스케줄링 알고리즘과 스케줄링 알고리즘의 연관된 이런 문제점들은 항상 고민을 해야 됩니다. 인간 세상에도 똑같고 사실 스케줄링 인간 세상에도 똑같아요. 그래서 사실 게임에 그런 거 있죠. 이렇게 도시를 내가 그 시뮬레이션에서 만드는 왕국을 만드는 사실 리니지 스타크래프트 같은 것도 사실 자원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실제 우리 자연계 인간 세상에 어떻게 되면 추상화된 모양이에요. 아주 복잡한 디테일한 걸 빼고. 근데 이제 정책적인 것 보면서는 여러분이 시장이 된다면 어떤 시장이 아니라면 꽤 잘 굴리는 방법들이 좀 있잖아요. 틀리지 않을 거예요. 틀리지 않을 건데 인간 세상은 욕심부러분들이 좀 있어가지고 그 보편적인 알고리즘들이 잘 적용이 좀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난 틀리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우리가 그 자원 관리하는 그런 알고리즘을 충분히 정책에도 반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우선순위 알고리즘
우선순위 스케줄링은 우선순위라는 개념을 가지고서 선택을 한다. 이것도 간트 차트 있는데 그다음에 따라가보면 됩니다. CPU 시간들이 이제 이렇게 있고 선택하는 기준으로서 동시에 도착을 받았을 때 이렇게 되는 거죠. 우선순위에 따라서. 사실 이거는 아까 이제 쇼트자 퍼스트에서 도착한 시간 이런 거 가지고 고려한 것과 비슷한. 이렇게 해보면은 대기 시간 뭐 이렇게. 만약에 우선순위 고려하지 않고 이걸 쇼트자 퍼스트로 하게 되면 이거보다 최소한 더 짧은 같거나 짧은 대기 시간이 나오게 됩니다. 요거까지만 하고 잠깐 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나오는 게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이라고 합니다. 라운드 로빈이라는 것은 뭔가 우리 운동 경기에서도 라운드 로빈으로 대진표 짠다고 이렇게 하죠. 그렇죠? 각자가 다 돌아가면서 한 번씩 다 서로 경험하게 되는. 그래서 이게 바로 이제 우리가 지금 이게 바로 스케줄링이라고 이제 알고 있었던 것 같은 바로 그겁니다. CPU를 계속해서 비교적 빠른 속도로 나눠주는 거죠. 이때는 우리 상태도 5개 있는 것 중에 봤지만은 인터럽트가 발생하면 지금 있는 거 딱 잘라내고 다음 거 실행하고 하면서 번갈아 가면서 실행시킨다고 했죠. 바로 그겁니다. 자, 지금까지 했던 스케줄 알고리즘들을 가만히 이렇게 살펴보면은 일단 전제가 CPU 이용률을 100%로 전제했기 때문에 이용률적인 측면은 일단 배제를 시키고요. 대기 시간이 막 그냥 간단한 걸 했더니 대기 시간이 좀 길어져요. 쇼트리스트 퍼스트 괜찮은 아이디어였지만 이거는 이론적으로 미래를 예측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예측하는 저런 알고리즘을 구현해 놓고 보면은 그다지 썩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우선순위 알고리즘을 적용시킬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 대기 시간이나 이것들 보면은 이만큼 이렇게 대기 시간이 길어지는, 응답 시간이 길어지는 이런 문제들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스루풋을 100%라고 전제하고 응답 시간 대기 시간 짧게 하는 걸 이제 미션으로 갖고 있으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렇게까지 대기 시간이 길어진 거는 뭐 이건 별로 이렇게 동작한다고 했지만 좋지 않은 스케줄링 알고리즘이거든요. 그것들은 그런 대기 시간, 응답 시간을 특히나 응답 시간 좋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겠는가? 결국은 앞에서부터 계속 했던 걸 아이를 떠올려보면 어쨌든 4개가 줄 서 있으면 4개 모두가 빠른 시간 안에 CPU를 차지할 수 있어야 돼요. 이제 그거 비슷한 개념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짧게 끝나는 것들을 앞에다가 배치하는 이런 알고리즘이 있거든요.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긴 게 들어오면 할 수 없이 이제 늘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이것을 그러면은 사고에 전환하는 거죠. 우리가 선점, 비선점이라고 배웠으니까. 선점해버리자. 앞에서 실행하는 게 우선순위가 높다 하더라도 일단 얘가 우선이 높으니까 먼저 잡긴 했지만 얘한테 10초 동안 다 쓰도록 주는 게 아니라 2초만 쓰고 일단은 비워줘. 너한테 알았어 우선순위 줄게. 하지만 2초 하고 잠깐만 쉬어. 그동안에 우선순위 낮은 프로세스가 일단 얼굴로 내비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면은 일단 모든 프로세스가 응답 시간, 첫 번째 응답하는 시간 일단은 빨라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제 이게 응답 시간 측면이 그렇게 됐지만 우리는 이제 직감으로 알 수 있는 게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빠르게 계속해서 교체해 가면은 모든 프로세스들이 마치 이제 우리가 빠르게 뭔가 판을 돌릴 때 빠르게 움직일 때 이게 몇 개인지 모르는 거 그런 것처럼 모두가 동시에 CPU를 하나씩 가지고서 쓰고 있는 것처럼 보이게 된다는 거죠. 단지 이때 그럼 앞에서 얘기했던 우선순위 이건 어떻게 할 거냐? 그럴 때 비율을 다르게 해주는 거죠. 5개를 이렇게 할 때 5분의 1씩 쓰는 게 아니라 우선순위 높은 놈한테는 5분의 2를 그냥 주는 거예요. 우선순위 낮은 놈한테는 10분의 1만 이렇게 주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주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선순위 높은 놈이 당연히 더 CPU를 많이 차지해가지고 더 빨리 끝날 겁니다. 그렇지만 어쨌든 빠르게 돌아가니까 얘도 전체적으로 느리게 가지만 실제로 느리지만 계속해서 실행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한테 보여줄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실제 응용 프로그래머나 사용자 입장에서 프로그램의 사용자 입장에서 뭔가 시스템이 나를 계속 서비스해주고 있구나. 아까 공평성 얘기했죠. 그런 측면에서 꽤 괜찮은 방법이 됩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일단 여기서는 이제 별로 없는데요. 부여할 수 있고요. 뒤에 이제 가면 어쨌든 그런 식으로 번갈아 가주면은 응답 시간 측면에서 꽤 효과적인 알고리즘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입니다. 그때 이제 인터럽트 선점을 하는 방식은 시간을 선점을 하죠. 그래서 이것을 시그널 방식이라고
시그널 멀티태스킹이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타임 쉐어링. 상당히 많은 또 컴퓨터 쪽에서 이 방법을 적용해요. 우리 네트워크 있잖아요, 네트워크에서 요새는 LTE 나와가지고 이제 롱텀 에볼루션 해가지고 워낙 네트워크에서도 이제 그 세대가 발전 많이 했지만 혹시 여러분 CDMA라고 들어봤습니까? 옛날에 3G, 2G CDMA죠. 그 다음에 3G 나오고. 그러니까 통신도 결국 뭐냐면 이 주파수에다가 그러니까 우리가 무선이니까 이게 인식이 안 되는데 유선이라고 생각해 보시고 우리 램에다가 내 프로그램 하나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얘기를 하나 있으면 우리 모든 컴퓨터의 그 통신이 선 하나를 통해서 다 이루어지죠. 그거 사실 신기한 겁니다. 선 하나에는 전기가 하나밖에 못 흘러가요. 하나밖에 못 흘러가는데 내 PC에 여러 개의 프로그램, 심지어 모든 사람의 프로그램이 한 선을 통해 가지고서 통신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나눠 쓰는 거예요. 나눠 쓰는 것이 옛날에 CDMA, 코드 디비전, 그 TDMA, CDMA, TDMA, 코드 디비전, 타임 디비전을 해가지고 이 통신하는 것을 시간을 나눠서 쓴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 눈에는 거의 안 느껴지지만 전송을 이렇게 하는데 한 선에다가 어쨌든 한 가닥밖에 전송을 못 하는데 1ms는 내 거, 1ms는 얘 거, 1ms는 얘 거 이런 식으로 섞어서 이렇게 통신했습니다. 통신에서 그게 효과가 별로 안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주파수 이제 이렇게 나눠서 했는데 아무튼 그런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타임 쉐어링 이런 것이 어쨌든 제한은 작업. 아까도 계속 우리 스케일링 하면서 얘기했지만 결국 컴퓨터 시스템에서는 제한된 자원을 나눠 쓰는 거예요. 네트워크도 마찬가지고 이거 다 마찬가지고 그런 방법들이 다 비슷한 접근 방법을 취한다는 거예요. 이걸 그냥 글자 그대로만 스케줄링 알고리즘 몇 가지라고 그냥 시험 보려고 외우면은 FCFS SJF 이런 식으로만 외울 거예요. 근데 그 뒤에 깔려있는 배경은 그런 겁니다. 스케줄링이라는 것은 나눠주는 거고 나눠주는 대상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고 이 CPU 스케줄링 알고리즘은 그 나눠주는 것에서 꽤 기본이 되는 접근 방법 몇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타임 쉐어링까지 나오게 되면은 대상자들, 클라이언트, 수요자들이 비교적 공평하게 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대부분의 CPU 스케줄링 또 대부분의 자원 할당하는 알고리즘이 이런 타임 쉐어링이라든지 뭔가 또는 공간 쉐어링 또 우선순위 스케줄링에서는 이 라운드 로빈과 우선순위 알고리즘이 섞여진 형태의 것이 대부분 다 쓰고 있습니다. 실제 리눅스, 실제 윈도우즈, 실제 맥에는 기본은 다 우선순위 기반의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알고리즘입니다. 그때 이제 우선순위를 주는 방식과 라운드 로빈에서 이 한 칸을 얼마로 할 거냐 이런 것들이 약간 이제 달라져서 좀 이제 변형된 알고리즘으로 만들어지긴 한데 그 기반은 이게 돼요. 그리고 우리가 배우고 있는 알고리즘이 그런 특성, 그런 어떤 이제 그 기초가 된 아이디어를 제공하는 것 같은 되겠습니다. 그래서 타임 쉐어링 자체는 그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거고요. 타임 쉐어링 하는 라운드 로빈 알고리즘에서 이 알고리즘의 특성을 좌지우지하는 중요한 인자는 타임 슬라이스 혹은 타임 퀀텀이라고 하고 있는 그 쪼개는 시간입니다. 우리 앞에서는 쇼트디스턴스 퍼스트에서는 다음 실행 시간, 그게 이제 키가 됐던 것처럼 여기는 얼마 단위로 시간을 쪼갤 거냐, 이게 가장 중요한 특성,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되는 것이고요. 실제 컴퓨터 시스템에서 수십 밀리세컨드 정도로 쪼개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타임 인터럽트에서 인터럽트 방식으로 위로 스케줄되는 거기에 하고, 결과적으로는 응답 시간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적인 거고, 전체 실행 시간이나 이런 대기 시간 이런 것 측면에서는 앞에 쇼트디스턴스보다 좋지는 않다. 왜 시간이죠? 아까 이미 이제 그냥 이론적으로 얘기하면 쇼트디스턴스 퍼스트가 이론적으로 가장 좋은 거다라고 얘기했고, 얘는 실제적으로 더 좋지 않은 이유는 오버헤드가 들어가요. 번갈아 가는 게 쇼트디스턴스 넌 프로젝트 비선정 방식보다 바꿔주는 빈도가 꽤 많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오버헤드까지 포함이 돼서 실행 시간이 더 길어질 수가 있어요. 그것만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어쨌든 저기 뭐죠?
각 프로그램이 자기가 실행하고 싶은 만큼 다 실행하고 그 다음 넘겨주고 하다 보니까 빈틈없이 실행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기 시간이 짧아지고, 그러니까 질문했으니까 더 정확하면 그 오버헤드도 있고, 여기서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대기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총 실행 시간은 CPU 실행한 시간만 계산하는 게 아니에요. 다시 앞에 가서 정리를 보시면 알겠지만, 얘가 실행을 시작해가지고 결국 끝날 때까지 시간입니다. 그래서 중간에 라운드 로빙으로 돌아서 나와서 중간중간에 쉬는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들도 다 총 실행 시간에 포함되는 거죠. 그래서 쇼티저 퍼스트가 그 대기 시간을 최소화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총 실행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유리한 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얘는 무조건 선점 방식으로. 자, 여기서 이제 이거 이 중요한 게 바로 타임 퀀텀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가장 간단한 라운드 로빈 스케줄링 알고리즘 여러분이 만든다고 하더라도 타임 퀀텀을 어떻게 선택할 것인가 꽤 중요한 요소예요. 실제 시스템에서 10밀리에서 100밀리 이렇게 한 이유가 있는 겁니다. 타임 퀀텀이 언뜻 보면 일단 기본 취지만 생각하면 짧을수록 좋은 거예요. 더 빠르게 바꿔주면은 그냥 정말 우리 눈에는 그냥 동시에 다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래서 이게 짧아지면 타임 퀀텀 타임 슬롯이 매우 짧아지면은 진짜 N개의 프로세스가 N개의 CPU를 가지고 동작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그 시간이 N분의 1로 줄어들어 있겠죠. 하지만 진짜 동시에 실행되는 것처럼 보이겠죠. 그런 측면에서는 가장 효과가 좋습니다. 이게 무지 커진다면은 실제 실행 시간보다 더 이게 강제로 끊어주는 시간이 더 길어져 버리니까 이렇게 동작하는 거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우리는 이제 무조건 줄이는 게 유리하는가? 그걸 고려해야 된다는 거죠. 타임 슬라이스가 작아지면 응답성은 좋아집니다. 응답성은 좋아지는데 가장 대표적인 단점이 문맥 교환 오버헤드가 커집니다. 바꿔주는 오버헤드가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게 클 때는 커널이 동작하는 그 시간이 상대적으로 매우 짧기 때문에 시뮬레이션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짧아지지만 그게 커져버리면 사실 이제 배보다 배꼽이 더 커져가지고서 프로그램 시행이 무지 느려지는 거가 되는 거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오버헤드 때문에 이게 작아지면 실행 시간이 더 커지는, 전체 실행 시간이 더 커지는 문제들이 발생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것도 우리 김동진 교수님처럼 이론을 연구하시는 분들이라면 수학적으로 분석을 해야죠. 어쨌든 통계에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해야 되는데, 이게 바로 이제 우리 시스템 쪽에서 취하는 접근 방식의 대표적인 건데요. 에드옥 방식이라든가 혹은 룰 오브 썸 방식 이런 식으로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안 좋게 얘기하면 대충. 우리 제 지도 교수님은 이거에 대해 가지고서 표현이 주머니에서 꺼내는 값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걸 제일 싫어했어요. 사실 이거는 그거예요, 사실. 대충 한 값이에요. 근데 그 대충이 그냥 대충은 아니라는 거죠. 나름대로 시스템의 분석과 그동안 시스템이 동작한 것과 이런 거에 의해서 근거가 있는 대충 값이에요. 그런데 그 값이 이거야 된다라는 수학적인 근거는 없다는 거죠. 수학적인 근거는 아직 못 마련했다는 거죠. 근데 수학적인 분석까지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게 하는 게 더 비용이 많이 드니까 그렇게 하기보다는 지금까지 했던 경험, 지금까지 했던 통계에 의해서 대충 주는 값으로 뭔가 어떤 결정을 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알고리즘이나 어떤 키 값을 결정하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습게 보고 있지만 여러분이 아마 구현할 소프트에서도 뭔가 어떤 이제 버퍼의 크기 이런 거 결정을 할 때 지금 이미 대충 하고 있고요. 여러분이 샘플 코드 예제 코드 작성할 때 어레이 얼마나 갈 것이냐 이럴 때 특히 이번에 우리 쉘 만드는 거에서도 라인 인풋 하는 거 제가 비록 거기다 맥스 값을 주긴 했지만 여러분이만 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정할 겁니까? 정확한 분석값이 아니라 보통 사용자가 이렇게 입력을 하고 할 때 200바이트 이상은 입력을 안 할 거야.
200바이트 이상 하는 걸 해서 나는 무시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걸 정하거든요. 그게 일종의 겁니다. 근데 이제 그것들이 말은 이제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런 작품 방법이지만 조금 더 이렇게 중요한 시스템을 가게 되면은 진짜 대충 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그 근거, 시스템에 대한 근거, 아까 뭐 지수 평균 뭐 이런 것들인데 그래가지고 그런 근거를 가지고서 대충 값을 이렇게 해줘. 여기서 이제 의미하는 건 뭐냐면은 작아지면 작을수록 오버헤드가 커져버리고 그 때문에 너무 커지면은 이게 이제 번갈아 가면서 하는 효과가 안 나타나는 거죠. 여기서 80%라는 것은 각각 프로그램들이 CPU 실행하는 시간이 각각 다를 겁니다. 어떤 프로세스는 뭐 4초씩, 3초씩, 2초씩 이렇게 하는 거, 어떤 프로그램은 10초씩, 10초, 뭐 15초, 20초 이런 식으로 CPU를 사용할 거고 이런 것들이 막 분포가 되어 있을 때 그 중에 80% 정도 되는 CPU를 사용. 그래서 80%보다 넘어가는 길게 사용한 것들은 강제로 딱 잘리게 되는 거고 이것보다 더 안쪽에 있는 것들은 그 라운드 로빈을 강제로 자르지 않더라도 지가 이보다 더 짧은 시간에 끝내고 이미 나와 있는 거가 된다는 거죠. 의외로 강제로 잘리는 것이 더 적어진다는 거죠. 근데 긴 것들이 시간을 많이 차지한다는 거죠. 이 정도로 하는 게 좋았다는 거예요. 여기서 전체 CPU 버스트가 아니라 전체 CPU 평균의 버스트가